네, 우리 시각 10시 5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52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포인트, 2.8%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한 종목이 상한가, 79종목이 상승, 그리고 1,363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종목 없습니다. 상승 종목 68종목의 하락 종목은 847종목입니다. 자, 증권사에서는요, 섹터별로 애널리스트가 계시는데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가장 예민합니다. 이른바 거시경제 상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증권사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결정적 투자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의 윤여삼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와 있어서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환경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출연해서 얘기 드렸던 게 올해는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정책 환수 구간에서 미국 과도하게 올랐던 비싼 미국 주식에 대한 조정의 리스크 정도는 전부터 거론드렸는데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큰형님이 흔들리는데 한국 증시 같은 부분이 미리 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소요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자금 시장 측면에서 채권 시장도 지금 계속 약세 흐름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들 이것들을 다 일련의 과정들을 좀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타이밍상으로는 3월 FOMC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예, 그때까지는 전 세계 유동성 여건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 때문에 위험 자산들 측면에서는 예, 올해 제가 뒤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난이도가 올라간 시장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네. 그 시점들이 당겨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예, 정책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는 만큼 예, 또 지금 많이 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울 거 각오하고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코스피도 2% 가까이 빠지고 있지만 다시 네. 2,7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희망의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당장의 이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는 작년처럼 돈이 풍부할 때 그럴 때 이제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잘 되고 예, 전반적인 그런 환경들이 조금 유지가 되는 편인데 네. 올해는 지금 그거를 조정하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녹아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폭들이 훨씬 크게 미국도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15% 이상, S&P 10%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예, 그 코스닥 지수의 훨씬 취약성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아크라든지 메타와 같이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I의 공포를 보고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그로스라고 할 수 있는 G의 공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같이 성장성을 안전성 있게 그리고 또 쇼미더머니로 캐시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은 타격이 적은데 메타처럼 이제 더 앞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나요?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꿈과 희망으로 갔던 주식들이 그래서 전반적인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이 돈 줄어가는 과정에서의 민감도는 당분간은 좀 더 그러니까 다이어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네. 사실은 너무 좀 다 비대해졌거든요.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성장하는 기업들, 이른바 주식시장의 성장주라는 기업들이 성장할 때까지 못 기다려주는 거고 그렇죠. 금리가 오르니까 또 거기에 민감한 기업들, 기술주와 같은 종목군들도 맞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고 모두 다 함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거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만 드리면 네. 미국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가 안 되는데 미 국채 2년짜리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이죠. 그걸 사셔도 지금 1.5%를 받아요. 아,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들이 상당 부분 지금 그동안 배당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회사들한테도 기회를 줘왔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공포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도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장 지금 최신 나온 뉴스가 삼성과 LG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주재원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좀 심상치 않게 보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뉴스로 해석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탈냉전이라고 하죠.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넘어가고 나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뭐 중동 문제들이 일부 국소적으로 벌어졌지만 미국과 러시아 정도 되는 강대국끼리의 갈등 그리고 뭐 불과 한 2년 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할 정도의 그렇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네. 남중국해 이슈라든지 이럴 때 전반적으로 서로 관세 높이면서 서로 교역량 축소에 따른 아까 얘기했던 그로스에 대한 지에 대한 우려들을 자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들이 좀 과열로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곡창지대라든지 네. 거기도 자원 부국인데 이쪽이 이제 가스 문제부터 해서 유가 관련된 이벤트를 좀 많이 자극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좀 높은데 그래도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 그 전에 2014년에서 15년에 이미 크리미아 반도라고 하는 이제 친러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흑해 있는 그 부분을 예. 넘겨줄 때 그때 주시장의 민감도는 선진국 증시는 뭐 두 자릿대 조정도 안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제 유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국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네. 당시에 이제 우리 국가의 부도 위험이라고 하죠. CDS라고 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나라의 채권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게 2014년, 15년, 딱 15년 민스크 협약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프랑스까지 껴서 협정을 맺을 때 네. 그 직전까지 러시아의 CDS가 600bp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6% 정도의 러시아 채권이 부도났을 때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주말까지 값이 200bp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로 그때 당시 대비해서 전쟁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민감도는 아직까지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러네요. 예, 그렇게 세금은 더 큰데 CDS 프리미엄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군요. 이 지금 초입 국면이라 그렇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그때는 중국이 자원 수요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가도 빠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적었는데 지금은 체감적으로 그렇죠.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지난 주말에도 유가가 다시 90불대로 WTI가 치솟은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있는데 지금 올림픽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조금 평화적으로 지낼 만도 한데 러시아에서 자꾸 위험 제스처는 나오고 있지만 감히 중국 앞에서 러시아가. 근데 예. 또 공교롭게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아시아 주식들은 지난 주말 미국 주식 빠진 거를 반영하면서 가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과거의 경험치를 놓고 보거나 현재 프라이싱된 부분에서 아직은 좀 더 리스크를 반영할 부분 그리고 유가가 더 올라갔을 때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가가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경제에 민감하다고 보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최근에 뭐 WTI 90불 올라가면서 뭐 또 10% 이상의 1월 달부터 급등을 보여주는 반면 구리 가격은 굉장히 1월 달 이후 정체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유가라든지 원자재 공급 쪽의 문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원가 부담을 자극할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 이익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무역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한국같이 수출을 잘해야 되는 나라가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에 대한 부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이 오히려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사실은 한국은 작년부터 다이어트를 좀 미리 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올해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어느 정도 그 변동성만 줄이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 민감도를 아직까지는 좀 반영해야 될 부분. 특히나 우리는 그런 원자재의 좀 취약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이익 전망, 기업들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 속도가 한국이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감도가 좀 지금 녹아들고 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려가 반영되는 초입 국면이다. 앞으로 네. 더 시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다. 네. 이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4년에서 15년까지 그 1년 동안 러시아 CDS가 600bp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우리 지금 기억도 못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뭐 친러 성향에 있는 지역들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협약을 맺고 끝냈던 부분이 있는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소유가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으로 갈수록 민감도를 낮춰갔고 대려 이제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중국 경제 탄력이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이 수준으로 과연
지금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은 코스피가 그 민감도를 한 뭐 또 두 자릿대 하향 조정을 받아야 될 정도의 스트레스냐? 저희는 역시 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는 게 가장 아니한 생각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예.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일 거고 일부 이제 국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에서의 뭐 오늘과 같은 반응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우리나라 증시를 기조적으로 잡아갈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3월 달에 FOMC가 지금 50bp 금리 인상도 한다. 예, 그렇죠. 올해 뭐 지금 뭐 4차례 정도 얘기하다가 6차례, 7차례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민감도들을 3월 달로 넘어가면 조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쪽에 관심을 더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되든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이슈.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의 그동안 비쌌던 시장이 그 조정받을 요인들을 좀 찾는 근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랄까요? 이제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오나 보다. 마치 우리 확진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3월 달에 또 FOMC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이것이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가 심각해지면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들을 지금 정상화하는 부분에 약간의 휴지기 정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럼 전쟁을 더 무섭게 볼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돈줄을 쥐어서 돈줄을 쥐어서 유동성 환수하는 걸 무섭게 볼 거냐. 2016년에 연준이 점도표로 4번 인상을 2016년 시작할 때 약속했는데 그의 성장과 물가가 안 받쳐줘서 한 번 인상밖에 못했을 때 그때 주가가 경기랑 물가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럼 주가가 빠졌을까요? 아니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스텝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잠시 그런 기대로 빠졌던 증시는 오히려 3월 FOMC에서 연준이 그래서 50bp 인상을 못할 수 있다는 뉴스를 번지면 네. 금리가 안 오르기 시작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위험자산들은 그거에 빗대서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무게중심 쪽보다는 3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압박을 할 거냐 아닐 거냐 그 이벤트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 스탠스를 오히려 완화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대감이 될 것이다. 2016년에 그렇게 브렉시트도 터지고 여러 악재가 있는 국면에서도 주가가 올랐다. 그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서 유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최대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네네. 그 부채질하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덕분에 우리는 유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지만 시장 전체에는 부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얼마나 더 지속되고 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유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작년 연말만 해도 올해 평균 WTI 기준 유가를 예측했던 수준이 70불 내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훌쩍 뛰어넘었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 몰린 거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간 특히나 아까 구리 가격은 지난 한 달간 올라갔던 부분들 유가 상승 10% 이상은 철저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일부 공급종 요인에 의해서 농산물 중심으로 에그플레이션도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식료품과 에너지 쪽에 대한 관련 산업들이 되게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유동성 환수 국면에서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나중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나기를 피해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아까 3월 달까지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재료들을 확인하면서 그쪽이 피난처 최근에 뭐 철강주도 그런 쪽에서 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3월 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정책 기대들이 마켓에서 뭐 지금 개별 투자자들은 잘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시장에서 거래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배팅하는 지표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그 금리가 결국은 유동성을 환수할 거고 물가를 잡겠다고 올리는 금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기대 인플레 지표가 더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는 채권 시장은 그때부터 기회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피난처가 되는 에너지와 식료품 쪽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의 중심은 아까 제가 약어로 쇼미더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실하게 이익에 대한 기반을 보여주는 회사들. 지금은 에너지랑 식료품 회사, 그 식품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정책 액션이 들어오고 나서 그 기대 인플레 지표들이 꺾이는 타이밍부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이후의 경제 안전성들을 보면서
투자계를 넓혀가는데 그냥 제가 뭐 웬만하면 이렇게 주식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잘 안 들리려고 하는 편인데 올해 연으로 돈이 줄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카테고리는 점점 좁아질 공산이 커지고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오는 종목들의 그 올라가는 이유들 원인들 지금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면 그 요인이 해소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을 자꾸 올해는 더하는 경제가 아니라 빼가는 경제라는 이전부터 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셔야 올해 이 약세장에서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네. 지수가 떨어지면 또 걱정이 커지고 맞습니다. 오르면 또 희망들이 더 커지고 이러는데 심지어 뭐 부동산 주식 다 떨어지는데 가격이 금리는 오르고 또 이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거시 환경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혹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국가들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쉽게 또 드려야 네. 되는데요. 그 연구원님 주식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떠나는 게. 예,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이 부분 아까 그래서 제가 외진 하나만 얘기 안 드린다고 했는데 예. 분명히 올해 남아있는 경제에 대한 기본 기대치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원래 국가들마다 정상적인 성장치 이상을 주요국들이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탄력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정책이 앞당겨지고 물가에 따른 구매력이 훼손되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들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는 우리나라 작년에 기업들이 얼마를 벌었냐? 180조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좀 경제 여건들이 이렇게까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작년에 그래도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편향을 감안해서 한 9% 정도는 평균 좀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170조대 이익을 전망했을 때 코스피의 바텀은 한 2,800포인트 정도가 유력했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상한 것보다는 금리에 대한 부담과 유동성 환수에 따른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 이익 전망의 기대치가 한 15%에서 20%까지 약세장의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면 바텀을 얼마에 봐야 되느냐?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가 숫자가 나올 겁니다. 2017년에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이 좋았을 때, 뭐 제가 함부로 숫자를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그때는 140조대 이익 가지고 2,600포인트도 찍었는데 그건 상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레벨은 떨어지는데 근데 또 지금 고민해 보시면 상단은 그러면 대략 얼마를 보느냐? 한 3,000포인트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500에서 3,000포인트로 작년에 대비해서 기대했던 레인지가 다운이 됐는데 지금 오늘 2,000포인트, 2,700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고 아직은 정책이 만든 유동성 소요 국면에서의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만 확산돼도 통화정책 환수에 대한 부담은 줄 거거든요. 그런 밀당 국면들을 빼면 2,700포인트 밑은 아까 얘기했던 바텀 쪽에 더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올해 연으로 놓고 보면 돈 벌기 힘든 시장이고 확실히 좀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리나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좀 풀어가고 대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이익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면서 바텀에서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의 중심 라인 위쪽으로 갈 때부터 좀 줄여가는 전략이 맞는데 지금 아래쪽에 왔을 때는 기술적으로 여기서 너무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네. 예, 좀 트레이딩을 통한 그리고 올해는 가만히 들고 가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신다. 그거는 제가 네. 그냥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채권 전문가가 보고 있는 과거 경험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공수비도 아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냥 투자자분들이 얼마 전에도 2,6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깨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 좀 가까운 지수대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어려운 국면에서 나오셔서 저희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의 윤여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